40대 이상이면 누구나 알 만한 추억의 가수, 태사자. 아, 예. 태사자 in the house. 소속사 대표가 삼국지 팬이라서 아이돌 댄스 그룹 이름을 태사자로 지었다고 하죠. 이처럼 한국 가요계에도 진출한 멋진 이름의 이 태사자. 태사자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삼국지 오서에 따르면 태사자는 키가 7척 7촌, 약 180cm에 수염이 아름답고 두 팔이 원숭이처럼 길었다고 합니다. 태사자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 청주 동래군의 관리로 일했습니다. 하루는 동래군과 청주 간의 갈등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먼저 조정에 보고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청주에서는 낙양으로 사람을 보냈고 동래군에서는 태사자가 한 발 늦게 출발했습니다. 태사자가 밤낮으로 길을 달려 낙양성에 도착하니 청주의 관리가 공문서를 올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태사자는 청주의 관리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대는 공문서를 올리려 하오? 그렇습니다. 공문서의 제목과 서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한번 봐주겠소. 감사합니다. 잠시 후 청주의 관리가 공문서를 가져오자 태사자는 품 안의 칼을 꺼내 공문서를 잘라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청주 관리가 소리쳤죠. 이놈이 내 공문서를 찢었다! 하지만 태사자는 당황하지 않고 관리를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공께서 문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찢을 수 없었으니 둘 다 죄인이 되었소. 함께 도망갑시다. 그러자 청주의 관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자네는 동래군을 위해 내 문서를 찢는 공을 세웠는데 어찌 나와 도망치자고 하는가? 동래군에서는 청주에서 공문서를 접수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 문서를 찢었으니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과 달아나려는 겁니다. 이렇게 태사자는 청주의 관리를 속여 함께 낙양성을 빠져나온 뒤 몰래 성안으로 돌아와 동래군에 공문서를 제출합니다. 이 일로 태사자는 이름이 알려졌지만 청주자사의 미움을 산 것이 두려워 요동으로 피신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청주 북해상 공용은 태사자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내며 환심을 삽니다. 콧대 높기로 소문난 공용이 이렇게 공을 들인 것을 보면 태사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조에 뒤지지 않는 권모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공용은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북해국 도창현에 주둔했는데 관해가 이끄는 황건적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이때 태사자가 요동에서 돌아왔다가 어머니께 공용을 도와드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행히 황건적의 포위는 느슨했고 태사자는 한밤중에 도창성에 들어가 공용을 만납니다. 태사자가 성 밖으로 나가 황건적과 싸울 것을 요청했지만 공용은 지원군이 올 것을 기다리자며 거절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원군은 오지 않았고 황건적의 포위는 더욱 삼엄해집니다. 이에 공용은 평원상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태사자가 전령이 될 것을 자원합니다. 다음 날 새벽, 태사자는 말에 올라 기병 2명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갑니다. 놈들이 나온다! 황건적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지요. 태사자는 천천히 말을 몰아 해자에 도착한 후 그곳에 관역을 몇 개 설치합니다. 참고로 해자는 성 주변의 땅을 둘러파고 물을 채우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접근을 막는 시설입니다. 이후 태사자는 성문 앞에서 해자의 관역을 향해 활쏘기 연습을 한 뒤 천천히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태사자는 똑같이 활쏘기 연습을 했는데요. 태사자를 경계하는 환건적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태사자가 성문을 열고 나가자 이제 황건적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걸려들었군. 태사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달렸습니다. 태사자가 탄 말은 해자를 뛰어넘어 번개처럼 황건적의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그제서야 황건적들이 정신을 차리고 뒤를 쫓았지만 태사자가 화살을 날리는 족족 고꾸라졌습니다. 이렇게 황건적의 추격을 따돌린 태사자는 평원의 유비를 찾아가 공용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비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죠. 공부께께서 세상에 유비가 있음을 알아주시는구려. 유비의 관직 평원상은 한나라 조정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공손찬이 임의로 임명한 것이고 흑수저 출신 유비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공윤 같은 유명 인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유비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유비는 정예병 3천을 도창으로 보냈고 관에는 이 소식을 듣고 달아납니다. 참고로 태사자가 반복된 행동으로 황건적을 속인 것은 훗날 병법 36개 중 1개인 만천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됩니다. 만천과해는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사자가 임무를 완수하자 공룡은 태사자가 더욱 마음에 들어 경은 나의 젊은 친구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사자는 공룡의 곁을 떠나 양주자사 유효에게 갑니다. 단지 유효가 같은 동래군 출신이란 이유로 말이죠. 이에 유효의 수하가 태사자를 대장으로 삼을 것을 권하지만 유효는 태사자를 대장으로 삼으면 허자장이 비웃을 것이네 라며 거절합니다. 여기서 허자장은 인물평가로 유명한 허소를 말합니다. 당시 허소는 중원의 전란을 피해 양주의 유효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유효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원술과 양주를 놓고 다투던 유효는 한 명의 장수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인물 평론가에만 의지하고 있었으니 유효가 큰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유효가 태사자에게 맡긴 임무는 정찰이었습니다. 태사자를 얼마나 깔보았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정찰을 나간 태사자는 손책과 격렬한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참고로 손책의 별명인 소패왕은 초나라 패왕 항우처럼 용맹하니 작은 패왕이라 불릴만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책이 항우처럼 잔인해서 소패왕이라고 불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손책과 무승부를 기록했으니 태사자의 용맹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손책에게 패한 유효는 예장으로 달아났고 태사자는 단양으로 달아나 단양태수를 자칭합니다. 태사자는 산월조까지 끌어들이며 손책에게 저항했지만 결국 손책에게 패하여 그의 부하가 됩니다. 얼마 후 유효가 예장에서 병들어 죽자 태사자는 손책이 예장을 평정하고 유효의 옛 병력 만여 명을 흡수하는 계책을 세웁니다. 이후 유표의 조카 유반이 손책의 영토를 수차례 침범했는데 그 용맹이 뛰어나 막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책은 태사자를 해당 지역에 배치해 유반을 맡게 했는데 유반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용을 겸비한 태사자는 활솜씨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루는 태사자가 손책을 따라 도적대를 토벌하러 갔는데 도적 하나가 막루 위에서 기둥에 손을 얹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사자가 활을 당기니 화살이 도적의 손을 관통해 기둥에 박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주변 사람들은 태사자에게 찬사를 보냈고요. 태사자의 최후는 연희와 정사가 다릅니다. 연희에서는 태사자가 합비공방전에서 장효에게 속아 화살을 맞고 죽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병에 걸려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다만 태사자가 남긴 유언은 연희와 같습니다. 사내대장부가 7척 칼을 차고 황제의 계단에 올라야 하거늘 내 어찌 이리 죽는단 말인가. 이 말은 태사자가 황제가 되고 싶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뜻은 아닙니다. 태사자가 큰 공을 세워 주군을 황제로 만들고 본인은 칼을 차고 황제를 뵐 정도로 인정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칼을 차고 황제를 뵙는 신하의 권리를 검리상전이라고 하는데, 한 고조가 창업공신 소하에게 내린 특권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조조도 검리상전의 특권을 헌제에게 받아냈죠. 태사자는 손책의 용맹과 조조의 잔머리를 겸비한 장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장평정의 계책을 세우고 유반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을 볼 때 전술 구사 능력도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수명이 문제였습니다. 태사자가 이민족과 도적 도벌에 많은 공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굵직한 전공을 세우지는 못했죠. 사실 5의 장수들 중 적벽대전 이전에 큰 공을 세운 장수는 별로 없습니다. 적벽대전 이전에 죽은 태사자는 큰 공을 세울 기회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누구보다 잠재력이 컸던 장수였기 때문에 태사자가 매우 한이 남는 유언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사자와 잔머리로 막상막하인 조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연희에서는 조조를 죽이려다가 태의 길평 등 많은 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이것을 의대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의대조 사건의 전말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